국민의힘이나 그 전신들에서 보면은 비판만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비호감의 극치로 인식이 되고 제1야당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야권의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 대화의 플랫폼, 협력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생각이 비슷하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노력에는 저는 항상 힘을 보탤 생각이 있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박싱 5탄 사회를 맡은 정연정이라고 합니다. 정치와 경제 모두 다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촛불운동의 일종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득을 본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실 진단과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현장을 다니지는 못하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제 생각들을 모아서 강연도 열심히 다닙니다. 물론 예전처럼 강의실이 꽉 차게 사람들이 앉을 수는 없으니까 띄엄띄엄 앉은 강의실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맞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세연 의원님이신데요. 김세연 전 의원님께서는 18대, 19대, 20대까지 3대에 걸쳐서 부산 금정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자유한국당 때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시고 제대로 혁신하지 못할 거면 당 해체해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20대 국회 임기 끝나고 나서 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럼 요청을 받은 거 열심히 쓰고 있고 지금도 칼럼 쓰다 왔고 또 강의를 이제 맡은 게 있어서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의 인공지능 법제와 정책연구라는 과목을 제가 20대 국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활동하던 아젠다 2050에 자문해 주시던 교수님이 제가 불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강의 기획하면서 그거를 잡았다고 꼭 좀 나오라고 하시길래 사실 1시간 특강 하던 생각을 하고 맡았는데 이게 한 학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강의 자료 준비한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국민대에서 강의했어요. 예, 근데 저도 예전에 한 학기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 강사더라고요.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막연히 알던 것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하게 되고 제대로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학기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배운 건 학생이 아니고 강사더라고요. 예, 같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180석을 독식하는 정당을 현대적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임위원회를 다 독식하는 이런 구조라든지 특히 이 검찰에 대한 이 행정부의 통제받지 않은 어떤 간섭, 개입, 심지어는 압박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나. 우리 민주주의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일단 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헌법 1조 1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제대로 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나라가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7년에 탄핵 과정은 뒤늦었지만 하나의 근대 시민혁명, 지체된 근대 시민혁명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을 임금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야 되고 이것이 군신 관계, 주종 관계이고 수직적인 관계이고 이 민주공화정의 이런 정신인 동등한 시민 중에서 권한 행사를 위임받아서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이런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대한 충성, 복종을 하지 않으면 배신자 취급을 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계속 취약해져 왔고요.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한때 괜찮은 보수 정당이었던 중도 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후기로 가면서 완전히 망가졌고 그 결과 이제 그 자기 당의 의원들까지도 탄핵에 동참하는 이런 파국적인 결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반복이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인식과 행태에서 사실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서 출범을 한 정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이는 행태는 그 이전 정부와 이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이 과연 다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실제로 더 건강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저는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처음 총선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좀 기대를 하셨대요. 180석이면은 그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 장기적인 개혁 과제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뭐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한두 달밖에 안 걸렸다고. 그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민주주의에서 가장 그 소중한 것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지 생각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틀린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와 생각을 같게 만들려고 하고 시도하고 그래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돌리는 거죠. 같은 국민이 아니라. 그게 그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상권 분립을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죠. 사실 그 의회라는 게 입법부라는 게 그 행정부 견제지 않습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왕이 있었는데 왕이 마음대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의 그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의회가 생긴 거니까 의회는 태생부터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오히려 그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하는 일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데도 그대로 거수기 노릇 또는 뭐 하청업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도 요즘 여러 가지 판결들이 예전에 사법부 판결이면 누구나 다 승복했는데 요즘은 보면 이해 안 가는 판결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법부 권위도 사실은 실추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혹시 스스로 반성해야 되거나 그런 점은 없나요? 또는 우리가 제안하거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어느 정부든 각자가 추구하는 노선이나 정책, 철학에 따라서 그 인재풀에서 주요한 보직을 이렇게 채워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건데요.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어떤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그 생각이 더 넓은 이 전문가 풀과 교류하면서 세상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할 텐데 실제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이런 분들이 제일 전면에 나서서 국정에 지금 상황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슈를 키우면서 이런 국정 난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방치랄까요? 이런 그냥 개선하지 않고 용인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송강호 씨가 영조로 보냈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임금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고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 일을 맡기고 책임을 묻는 자리라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어느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뭐 임금이건 대통령이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뭐 다행히 우리나라 인재풀은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제가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봤어도 다들 보면 몇 가지 분야만 특기가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 다 있는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좋은 인재풀들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쁜 것은 비전문가를 전문성이 정말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비전문가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정말로 복잡한 건데 그리고 특히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복잡게 컴플렉스 시스템이거든요. 한 분야가 영향을 미치면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예를 들면 사람들 월급만 많이 주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다든지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폭탄만 때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질 텐데 세상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서 이 부동산 정책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세상을 너무나 비전문가 입장에서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국민 전체를 그 실험실에 그냥 갇히게 만든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신적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사망하고 난 다음에 보셨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피해 당한 여성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의 치적,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훌륭하신 시장이었다. 뭐 이런 걸로 갖다 엎어버리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례식을 연출하면서 그 막강한 어떤 권력자의 위상을 그대로 피해자 앞에 보여주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매정하다 못해 굉장히 비겁한 행위죠. 그런데 저 공무원 피살 사건 때는 정반대의 일이 또 벌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적폐를 생산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강고한 어떤 지지 기반을 뒷배에다 놓고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묻지마 지지는 바로 그 강고한 위선 또는 부정 이런 거에 다 그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표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드루킹 사건도 사실은 그 문파라든지 어떤 아주 그 친문 중심의 강고한 지지 기반이 만들어낸 반민주적 행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드루킹이라는 게 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 상위를 전부 다 조작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달린 댓글들 공감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그 대부분의 댓글들을 다 조작한 것 아닙니까? 그 컴퓨터로 자동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전체 뉴스에 전체 댓글을 조작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여론 조작 사건이었죠. 그게 또 민주주의를 정말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문제는 그게 안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드루킹은 잡혔지만 다른 조직들도 있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게 만드는 게 아주 복잡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저 수면 아래로 있지만 또 선거 때는 예전보다 더 발전된 기술로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팬덤과 함께 그런 뭐 자동화된 그 여론 조작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캠프 대외비 문건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확산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예전 정권하고 좀 다른 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그 여러 가지 국민적으로 많이들 갖고 계시는 이런 인식, 또 그로 인한 좀 최소한의 그런 양심에서 우러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지는 않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웃기지는 않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위선의 면이 훨씬 더 지금 상태에서는 강화된 측면이 저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예전에는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잘못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선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고 부끄러움을 알았지 않습니까?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런데 이번 정권만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인정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걱정됩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 예를 들어봐도 그 3년 반 만에 23번의 정책을 냈다는 그 자체가 정책 실패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럴 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선 지금까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정책의 책임자를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그 다음에 발표할 수 있는 법인데, 그런 두 가지 조치 없이 24번째 정책을 발표한다면, 그러면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 고민의 시작입니다. 적폐라는 용어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는 처음 썼다가 이제 그 청산을 주도한 쪽에서 다시 소위 적폐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이 대표님 말씀 중에 적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는, 즉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승리하면은 그에 합당한 상대와 함께 패자지만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정치로부터 비롯되는 혼란으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리더십,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탄생시키느냐, 여기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야권의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급부로 야당이 사실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야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우선 김세현 전 의원님께서 먼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직전에 미래통합당이었고요. 제가 불출마 선언을
작년 11월에 할 때는 자유한국당인 상태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보수당 또 다른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미래통합당이 구성이 되면서 자유한국당과는 분명히 지금 인적 구성에서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국민의힘보다는 이제 앞선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서 잠시 돌이켜보면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세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즉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소통 능력도 떨어지고 따라서 어떤 말을 해도 비호감의 극치로 인식이 되고 따라서 지지를 받기는커녕 혐오의 대상이 되니까 집권 여당이 아무리 폭주를 해도 제1야당한테는 지지가 옮겨오지 않는 이런 악순환 속에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시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체로 연령 구성이 일부 다양화 노력에 의해서 젊은 세대가 일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70년대의 세계관을 가진 상태로 그 관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령 지금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의 문제,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감을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낡은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몰락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20대, 30대의 아이디어를 지금 전폭적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보수정당이라면 지구가 이 상태로 기후 위기와 또 이 여러 불평등의 심화 등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이념이었던 데서 훨씬 더 확장을 해서 가령 생태주의나 페미니즘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존의 보수정당 주류에서는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금이 몰락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만 하고 해법을 내려는 노력은 안 했거나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말립니다. 아니 이거는 정부 여당이 알아서 그 욕먹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마인드의 그런 관성이 너무 세서 아직 국민들께 이런 변화가 잘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여야 대결 구도가 이런 것 같아요. 호감 대 비호감, 그리고 신사 대 꼰대,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가 되고 또 뭐 민주 대 적폐, 이 구도가 유지되는 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야권 혁신의 10대 과제를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마디로 대결 구도를 지금하고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유능한 미래 디지털 세력이 되자,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되자, 또한 소통과 공감 능력이 많은 그런 정치 세력이 되자를 포함해서 한 10여 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뿐만 아니라 사실 정책과 사람으로 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이미지를 바꿀 방법은 없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쌓여가면 어느 순간에 그런 이미지가 바뀌고 대결 구도가 바뀌는 것이겠죠. 그중에 뭐 지금 정부가 무능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능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서 이 대결 구도를 무능 대 유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 과거만 파는데 우리는 계속 미래 비전과 미래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과거된 미래 세력으로 어떻게 하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건가? 또 이쪽은 아날로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디지털 세력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니까 어떻게 하면 야권이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소통,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저는 양쪽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국공 사태부터 해서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지금 20, 30대들과 공감을 못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 대학에서의 불공정, 또 그 군대에서의 불공정 이런 것, 그리고 또 취업 때의 불공정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소통과 공감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 다양하게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야권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그냥 거창한 담론이고 구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한 드린 하나하나가 다 혁신 과제들이죠. 그 안철수 대표님께서 요즘에 뭐 말씀하고 있지만 혁신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거 김세현 전 의원님 혹시 좀 그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일단 제가 첫인상은 국민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정치가 국민의 삶에 가까이 가서 내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협력자, 친구 같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일단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실 야권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이 야권의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 이제 그 진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위기 상황이다, 야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변화를 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제1야당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정치 관심이 없는데도 호감이 없으니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20% 벽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거기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제1야당만으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거나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그 야권 전체가 결국은 힘을 합해야지 겨우 뭐 비등비등한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혁신 경쟁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즉 이것이 그 제1야당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요즘 보면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그 진보적인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게 그냥 당장 선거 경선하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쪽으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함께 서로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경쟁하고 합의하고 그러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바뀐 모습들이 보여지고 선거 승리라든지 경선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혁신 경쟁, 그다음 혁신 플랫폼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우리 정치권이 아주 고루하고 낡은 이념의 노예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중간 어디쯤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런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 혁신 경쟁, 또 혁신 협력을 하기 위한 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이 꼭 무슨 당을 하나로 억지로 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대화의 플랫폼, 협력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굳이 좀 이렇게 바로는 와닿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거를 포괄하는 표현이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해법이 다 다를 겁니다.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하면 느슨한 연대 정도로 충분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심각하다고 하면 또 가장 끝에 있는 걸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플랫폼을 던져놓고 거기서 서로가 생각하는 해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합의점들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선 정도에서 그 합의가 되고 결론이 날 겁니다. 그 일을 하자는 게 그 혁신 플랫폼 제안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 알려져 가지고 무슨 정당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야권 혁신에 화두를 던진 거니까 저는 그건 그거대로 그 방법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결과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정 자체에 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추구하는 이 어떤 연대의 수준이 어떤 사안별 협력이 되든 아니면 어떤 상시 협의체가 되든 아니면은 주요 선거에서 연합공천이 되든 아니면은 가장 강도가 높기로는 합당이 되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협력의 수준을 놓고서 사안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대화 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간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다원적이고 또 이 합리적인 그런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지금 20, 30대의 의견도 진솔하게 들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노조에 가입 못한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듯이 정당에 가입 안 한 시민들도 목소리를 건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 뭐 다 알려주신 분들인데, 앞으로 야권 혁신, 정권 교체, 과제를 위해서 두 분이 한번 좀 힘을 모아서 함께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있다 없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한 발 물러난 상태라서 우리 나라 공동체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임하시는 그런 노력에는 저는 항상 힘을 보탤 생각이 있고, 오늘 안 대표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익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비슷하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특정 캠프만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안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움직임이 있다면은 어떤 곳이든지 제가 응원하고 또 마음을 함께 할 그런 생각으로 있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분이 그 생각이 같으시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많아지면 결국은 변화라는 것이 뭐 막연하거나 또는 그 절망적이지 않은 정말 변화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그 두 분 그 정치인들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기성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 살아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두 분은 정확히 그 컨셉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정치 분야 토론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발견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치의 세대 교체가 돼야 되고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